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더 개벽입니다. 세계 곳곳에서 발생한 개벽 뉴스를 알려드립니다. 중국 당국이 다카이치 사나이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개입 발언을 강하게 비판하며 양국 갈등이 고조되는 가운데 중국 관영 매체 차이나 데일리가 류큐, 곧 오키나와는 일본이 아니다라는 메시지를 직접 내놓으면서 외교전이 한층 격화되고 있습니다. 이는 센카쿠 열도와 대만 문제를 둘러싼 중일 갈등에 새로운 불씨를 던진 것으로 평가됩니다. 차이나 데일리는 최근 오키나와 현지를 방문한 인터뷰 영상을 공개하며 오키나와 출신 음악가이자 영화감독 로버트 가지와라의 발언을 집중 조명했습니다. 그는 1879년 일본이 류큐를 강제 합병해 오키나와 현으로 계층했다며 이 과정을 식민지화의 시작이라고 규정했습니다. 또한 우리는 일본과는 다른 고유한 문화와 역사, 언어, 가치관을 가진다고 강조하며 독자적 정체성을 강하게 피력했습니다. 이 같은 주장은 중국이 오랫동안 유지해온 논리와 맞닿아 있습니다. 중국은 류큐 왕국이 명청 시기 중국의 조공을 올린 번속국이었다는 점을 내세워 일본이 강제로 합병했음에도 청 조정은 이를 승인한 적 없다고 주장해왔습니다. 다카이치 총리의 발언 이후 중국이 오키나와 문제를 다시 꺼내든 것은 일본의 대만 개입 가능성에 대한 대응 압박 성격이 뚜렷합니다. 로버트 가지와라는 이번 긴장 국면이 류큐의 직접적 위협을 초래할 것이라고도 경고했습니다. 그는 중일 전쟁이 발생한다면 류큐에 주둔한 일본군이 주요 공격 대상이 될 것이라며 지역 주민의 안전을 우려했습니다. 중국이 대만 문제를 둘러싼 일본의 군사적 개입 가능성을 경계하는 상황에서 오키나와를 외교 카드로 활용하는 흐름이 강화된 셈입니다. 한편 영향은 문화 분야로도 번지고 있습니다. 일본 교도통신 등에 따르면 중국 내에서 다음 달 개봉 예정이던 일본 애니메이션 짱구는 못 말려 극장판의 상영이 무기한 연기됐고 애니메이션 영화 일하는 세포들 역시 개봉 일정이 모두 중단됐습니다. 다만 최근 개봉한 귀멸의 칼날 무한성편은 지금까지 별도의 제한 조치가 내려오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중국 외교부와 서젠 주오사카 총영사는 연일 강한 발언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일본의 도발이라고 규정하며 일본이 대만 해협에 무력 개입할 경우 정면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중국 당국은 자국민에게 일본 방문 자제를 권고했고 관광객 감소를 우려한 일본은 외무성 국장급 인사를 파견해 인적 교류 차단은 피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대만을 둘러싼 중일 갈등이 이제 오키나와의 역사적 지위와 일본 대중문화까지 확산되며 양국 관계가 다시 얼어붙는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향후 양국의 외교 정책과 지역 안보 구도에도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됩니다. 일론 머스크의 우주 탐사 기업 스페이스X가 펠컨 9 로켓에 해양 지도 제작 위성 센티넬 6B를 실어 우주로 올리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번 발사는 펠컨 9의 통산 500번째 궤도 임무라는 상징적 기록을 세웠으며 재사용 로켓 기술이 상업 우주 산업의 핵심 동력으로 자리 잡았음을 다시 한번 보여줍니다. 스페이스닷컴에 따르면 펠컨 9은 미국 캘리포니아 반덴버그 우주군 기지에서 이륙해 57분 뒤 고도 1322km 상공에서 센티넬 6B를 예정된 궤도에 분리했습니다. 무게 1440kg의 이 위성은 여러 시스템 점검 이후 본격적인 과학 임무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특히 1단 부스터는 이륙 9분 만에 기지로 정확히 착륙하며 스페이스X의 재사용 기술을 다시 한번 입증했습니다. 해당 부스터는 이번이 세 번째 비행으로 앞서 두 차례는 스타링크 위성 발사에 활용된 바 있습니다. 이번 성공은 스페이스X뿐 아니라 글로벌 기후, 환경 관측 분야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나사는 이번 발사로 우주 기반 정밀 해수면 관측 기록이 약 40년의 연속성을 유지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센티넬 6B는 유럽연합의 코페르니쿠스 지구 관측 프로그램의 핵심 위성이며 세계 해수면 높이를 지속적으로 측정해 기후변화의 흐름을 파악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ESA는 지난 25년 동안 전 세계 평균 해수면이 약 10cm 상승했다며 센티넬 6 임무가 이러한 장기 변화를 감시하는 기준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센티넬 6B에는 ESA가 개발한 정밀 레이더 고도계가 탑재되어 있으며 나사가 제공한 마이크로파 복사계는 대기 중 수증기 정보를 분석해 고도 측정의 오차를 줄이는 역할을 합니다.
이를 통해 지구 해수면의 미세한 변화를 고해상도로 기록하게 되며 이는 기후변화 예측 모델 개선과 해안도시 안전대책 마련에도 활용될 전망입니다. 스페이스X의 그윈 쇼델 사장 겸 COO는 재사용 로켓으로 500회 임무를 완수한 팀에게 축하를 보낸다며 재사용 기술은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었고 스타쉽은 인류를 달과 그 너머로 보내 영구적 거주지를 구축하는 길을 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스타쉽은 아직 준궤도 시험 단계이기 때문에 이번 500회 기록에 포함되지는 않았습니다. 이번 임무는 우주기술의 상업적 활용, 기후과학 연구, 그리고 재사용 로켓 혁신까지 여러 분야가 교차하는 순간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스페이스X의 기술력이 상업 우주 시장의 기준을 다시 쓰고 있는 가운데 센티넬-6B는 지구 변화의 현실을 가장 가까운 곳에서 기록하는 역할을 맡게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자연스럽게 증가하는 흰머리지만 거울 속 한두 줄 새치는 스트레스로 다가오기 쉽습니다. 전문가들은 최근 연구들을 근거로 특정 음식이 멜라닌 회복과 두피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조언합니다. 핵심은 멜라닌 생성 촉진, 산화 스트레스 완화, 두피 혈류 개선이라는 세 가지 작용입니다. 김과 굴, 블루베리, 아보카도는 이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대표 식품으로 꼽히며 꾸준히 섭취하면 흰머리 진행을 늦추고 탈모 예방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먼저 김은 요오드와 철분, 비타민 B12가 고루 들어있어 모발 색소 생성에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식품입니다. 요오드는 갑상선 기능을 조절해 모근 혈류를 활발하게 하고 철분은 모발 세포가 산소를 충분히 공급받도록 돕습니다. 여기에 비타민 B12가 멜라닌 세포 재생을 도와 자연스러운 모발색을 유지하는 데 기여합니다. 무엇보다 일상 식단에 손쉽게 추가할 수 있어 꾸준한 관리에 적합합니다. 굴은 영양 밀도가 매우 높은 바다의 우유로 불립니다. 특히 구리와 아연이 풍부한데 두 성분은 멜라닌 생성 효소를 활성화하고 모근 건강을 지키는 데 핵심적으로 작용합니다. 단백질과 철분까지 더해져 손상된 두피세포 회복을 돕고 혈류를 개선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섭취하면 모낭에 충분한 영양과 산소가 도달해 흰머리 완화에 유리한 환경을 만듭니다. 블루베리는 안토시아닌과 비타민C가 풍부한 대표적 항산화 식품입니다. 안토시아닌은 활성산소를 제거해 멜라닌 세포의 손상을 막고 비타민C는 콜라겐 생성을 촉진해 두피 탄력과 모발 강도를 높입니다. 꾸준히 먹으면 흰머리 발생 속도를 늦출 뿐 아니라 전반적인 두피 건강 개선까지 기대할 수 있습니다. 아보카도에는 구리와 비타민 E, 오메가3 지방산이 균형 있게 들어 있습니다. 구리는 멜라닌 생성 촉진에 필수적이고 비타민 E는 두피 혈류를 개선해 모근의 영양 흡수를 도와줍니다. 오메가3 지방산은 염증을 완화하고 두피를 촉촉하게 유지해 건강한 모발이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만듭니다. 식단에 손쉽게 포함할 수 있어 지속적인 모발 관리에 적합합니다. 전문가들은 흰머리를 되돌리는 근본적인 방법은 결국 꾸준한 영양 보충이라고 강조합니다. 김과 굴, 블루베리, 아보카도처럼 멜라닌 세포를 보호하고 재생을 돕는 식품을 장기간 섭취하면 흰머리뿐 아니라 탈모와 두피 건강까지 함께 관리할 수 있습니다. 단기적 효과를 기대하기보다는 습관화된 식단 관리가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한국의 자살률이 OECD 회원국 최신 비교에서 다시 한번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OECD가 11월 17일 발표한 한눈에 보는 건강 2025에 따르면 한국의 연령 표준화 자살률은 인구 10만 명당 23.2명으로 전체 38개의 회원국 평균의 2배를 넘어섰습니다. 연령 구조 차이를 보정한 지표를 사용한 이번 비교에서도 한국은 압도적 1위였습니다. 지난해 국가데이터처가 집계한 연령 표준화 자살률을 적용해도 순위는 변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표준화를 적용하지 않은 국내 자살률 역시 10만 명당 29.1명으로 2011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보고서는 한국의 높은 자살률 배경에 정신건강치료 환경의 취약성을 지적했습니다. 특히 정신질환으로 입원했던 환자의 퇴원 후 1년 이내 자살률에서 한국은 비교 대상 15개국 중 1위를 기록했습니다. 성연령 표준화를 거친 해당 지표에서 한국은 퇴원 환자 1000명당 6.9명이 자살한 것으로 나타났고 이는 비교 대상국 평균의 2배에 달합니다.
전문가들은 중증 정신질환자의 회복 초기 단계에서 재발 위험이 높고 적절한 지원이 부족할 경우 자살 시도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기선환 국제성모병원 교수는 퇴원 후 지역사회 적응을 돕는 사례 관리가 핵심이지만 한국에서는 그 중요성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보건의료 인력과 공공의료 투자에서도 한국은 최하위권에 머물렀습니다. 인구 1000명당 현직 의사 수는 2.7명으로 튀르키예, 콜롬비아, 일본에 이어 네 번째로 적었습니다. 전체 보건의료 지출 중 공공부문 비중도 60%로 OECD 회원국 중 낮은 축에 속했습니다. 이는 의료 접근성과 공공의료 역량이 취약하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생활습관, 건강지표에서는 운동 부족이 두드러졌습니다. 18세 이상 한국인의 신체활동 부족 비율은 61%로 남성 58%, 여성 63% 모두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수준이었습니다. 그럼에도 한국의 비만율은 최하위권, 기대 수명은 최상위권을 기록해 운동 부족이 즉각적 건강 문제로 드러나지는 않고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한국의 자살률은 구조적, 환경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보이며 정신건강 서비스 강화와 지역 기반 사례 관리 확충이 시급한 과제로 꼽히고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뉴스 더 개벽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